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리학 용어를 좀 많이 쓰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특히 이제 이상 심리학 쪽에 있는 용어를 많이 쓰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강박증과 강박적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강박적은 이제 성격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강박적인 성격이다 하면 약속 시간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 정말 아주 자기를 통제력이 강한 사람을 강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태가 심각해지면, 깊어지면 뭐죠? 증이 돼요, 증. 강박증이 됩니다. 강박증. 그럼 정신질환이에요. 증은 정신질환이에요. 적은 성격, 즉 표면에 나타난 그 사람의 성격이지만, 자, 그래서 강박장애는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 이미지 또는 감각을 경험하고 이에 대응하는 행동이나 강박 행동을 하는 어떤 정신질환이에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애자는 바로 이제 장애자라는 말은 정신병자를 얘기하는 거죠. 집착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없애거나 줄여야 하는 강박적인 행동을 취하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없어지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죠. 그렇지만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괴로워요. 괴로워하면 폭발하겠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강박장애는 심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직장이라든가 학교, 가정에서 타인과의 피해를, 타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강박장애는 현대 사회에서 2%의 성인들에서 나타난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큰 문제는 불안장애예요. 불안장애가 있어요. 우린 불안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불안에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겠죠. 그리고 섭식장애에도 걸릴 수 있어요. 섭식장애는 이런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라든가 우울한 생각이 날 때 먹지 않는 것도 섭식장애이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섭식장애예요. 누구예요?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김정은이잖아요. 정말 과체중이죠. 과체중. 키도 1m 70도 안 되는데 140kg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과체중.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강박 장애자들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죠. 대개 보면 강박장애는 전형적으로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에 나타났다가 대개 어떻게 돼요? 증이 안 되고 적으로 화해돼요. 성격화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깊어지면 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박장애, 즉 집착증이라고 해요.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 분단 기준인 DSM-5. 5는 이제 1, 2, 3, 4, 5니까 완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5는 최근의 현상들을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단 기준은 집착이다, 집착증이다, 강박 또는 둘 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착은 대부분 타인과 자신에게 불안이나 괴로움을 주는 반복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적이죠. 그 다음에 충동을 이야기해요. 때때로 집착증은 생각이나 행동을 타인을 무시하거나 막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대개 공산주의 독재자들에서 많이 나타나죠. 러시아의 푸틴이라든가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억압하고 무력화시키는 거죠. 자기 공무부 총살시키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사살하는 것. 어느 지역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집단 유폐시키다시피 한 그런 시진핑 같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불안이나 괴로움에 대항하는 두려운 사건이나 생각들을 막아야 되지만, 이런 결과가 현실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을 해야지 내 불안 증상이라든가 우울 증상들이 전부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집착은 뭐죠? 미사일만 있으면 나는 존재할 수 있어 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미사일 개발하고 연습하고 우리한테 도발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대개 이제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 뭐 있어요? 세탁물 할 때 세탁물 계속해서 빤 거 또 빨고 계속 빠는 사람들, 정말 병적이죠. 그죠? 그리고 물체를 이제 책상 정리를 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 또 바꾸고 하루 종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샘세기 같은 거 있어요. 뭐 새알 초콜릿 샀다. 이게 50개가 들었다. 그러면 50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직접 세보는 거예요. 세보고 나서도 또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강박증, 집착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거 이제 정말 이제 MMPI에서 얘기한, MMPI는 정신병 검사입니다. MMPI에서 얘기한 그 척도 중에서 이제 6번째 척도가 바로 뭐냐면 편집증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편집증 또는 파라노이아라고도 부르죠. 심각한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병적인 의심. 그만 아시겠죠? 의처증, 의부증, 과대망상증, 피해망상 이런 것들이에요. 병적인 의심을 고집하는 이상 심리학적 상태. 대개 비이성적인 사고나 착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편집 증세가 심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문제를 겪는 경우 편집성 인격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장애는 뭐죠? 병이죠. 병, 질환이죠. 편집증이란 망상 장애라고 불린다. 망상. 쓸데없는 생각이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 장애나 환경을 경험하는 일 없이 망상만 두서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무슨 생각만 해요? 망상만 하는 거예요. 망상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편집증이죠. 편집증. 보통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성격이나 의무에서 판단해요. 저 사람은 집착증 환자야, 성격 장애자야. 이런 것이 안 보여요. 정말 그 정상인과 똑같아요. 정말 그렇지만은 어때요? 큰 문제를 보이지 않지만 의심스럽고 적개심이 많아 다소 이상해 보일 수가 있다. 적개심이 많죠. 적개심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정신의학회 DSM이죠. 정신장애 진단에서 통계편람 자료에 따르면 그 편집증의 유형은 몇 가지, 7가지는 나눌 수도 있고 7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색정형.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내가 지금 사귀고 있다. 그 사람은 우리 형이야. 그 사람은 옛날에 나랑 동창이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도 편집증의 그 색정형에 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대형, 과대망상이에요. 신격화된 인물이야 유명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질투형, 연인이 부당하다는 망상, 의처증, 의부증 같은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해형, 저 친구가 나를 고소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를 유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 피해망상,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체형, 내가 딸꾹질이 심했는데 아마 식도암에 걸렸을 수도 있어. 자꾸 이런 식으로 신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형 그 편집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혼재형은 뭐냐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마치 나타나는데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을 혼재형이라고 하고, 특정형, 즉 색정형, 과대형, 질투형, 피해형 이런 것들이 막 아무 때나 막 나타나는 거예요. 대개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면 한 살 이전에 자랄 때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칭얼칭얼대고 막 이렇게 그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도와달라는 신호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 아니면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이외의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부모님의 역할, 그 다음에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 정상으로 발달하는데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그 미사일에 대한 강박증은 바로 뭐다? 아마 이런 편집증적인 사고, 그 다음에 집착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보면 김정은이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피해망상형 해가지고 고모부도 죽이고 막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유배 보내죠. 유배 보냈다가 다시 반성했다 그러면 다시 들려고 또 보내고 막 이런 것. 모든 사람들 믿지 못하는 것은 편집증적인 어떤 장애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못 봐요. 미사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만들고 미사일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도발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자기는 만족한 거예요. 내가 인정이 되는 거야.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13, 14일에도 이루어진 10월 13일날 14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서 비행기가 우리나라 비행금지구역 근접까지 150대가 막 날아왔지 않습니까? 해봤자 미국이에요. 미국이는 별로 거의 쓸모없는 비행기죠. 우리나라 그 F-15 같은 35 같은 거 5대만 뜨면 게임 끝납니다. 정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사포 사격, 단거리 탄도미사일 계속해서 발사하죠. 최근에는 유례 없이 그 빈도 다양해요. 시간과 장소, 밤에도 쏴요. 심야에도 쏴요. 이런 것들 계속 쏘는 것이 바로 뭐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강박증, 편집증적인 어떤 증상이 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상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때요? 특히 리더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 정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정말 준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응은 뭐죠? 정말 여태까지 북한에서 했던 탄도미사일을 언제 어디서 쏠지 몰라요. 대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그 군사적 적대행위 같은 것을 대비해야 돼요.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최근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잇따른 무력 도발 행위 막 있지 않습니까? 최근엔 뭐 미사일도 뭐 여러 곳에 쏘죠. 저수지에도 쏘고 뭐 기차에도 쏘고 아니면 순항 미사일도 쏘고 아직 순항 미사일은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쏘고 하는 모습들 딱 봤을 때 어때요? 7차 핵실험 같은 거. 앞으로 제가 그 10월 10일 전후에서 핵실험할 거라는 것은 이제 그 예상이 비껴나갔는데 아마 할 겁니다. 분명히 금년 안에 분명히 해요. 그리고 이제 재래식 국지도발 가능성 어때요? 제2의 그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제는 만일 일어나면 그것을 계기로 북한 이제 남북 통일이 되는 그 계기로 만들어야 돼요. 북한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봐줄 수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한테 피해가 됩니다. 피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되냐면 성동격서식 그 도발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기습이거든요. 특히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굉장히 잘해요. 성동격서. 동쪽에서 막 소리 내죠. 소리는 막 그러다가 서쪽에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서쪽에 치는 거예요. 성동격서. 이것도 기습의 일종인데 이런 것들을 쓸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에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정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행태를 우리는 항상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심리를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김정은은 체계적 둔감법으로 우리의 그 안보의식 같은 것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대내적 즉 북한이죠. 북한 국론 결집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배짱을 부각시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한미일 공조에 대한 주민옥제기 한국, 미국, 일본이 우리 공화국을 없애려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니다.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임해야되며 아무리 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안 돼도 쌀만 있으면 된다. 김정은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북한 대내 심전이라고 볼 수 있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도발에 대응한 유엔 제재 아니면 그 국제사회의 제재는 말로만 그쳤지 않습니까? 계속 말로 그치는 것에 대한 조롱이죠. 조롱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저기 유엔이라든가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편 들고 있다. 너희들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까닭이 없다라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 유엔 회의를 해도 거기서는 제재권이 없지 않습니까? 안보리처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체계적 둔감법으로 계속해서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그냥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바로 이제 체계적 둔감법이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둔감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김정은이 그랬지 않습니까? 미사일 포금은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다. 우리를 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적이라고 하는 김정은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었던 그런 정부도 있었죠. 정말 배은망덕한 정부입니다. 자기가 또 왕인 줄 알죠, 지금. 어떤 국민이 뭐 하니까 무례하게 자기가 왕입니까? 국민입니다, 국민.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겁박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한테 경고한 것은 공포심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심전으로 남남 갈등을 조장하죠. 즉 좌파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고 거봐라 너희들 우리 현 정부에서 북한을 대북 지원 안 해주니까 쟤들이 미사일 쏘고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냐. 그런 선동의 그 빌미를 제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일 합참의장이 한국,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10월 20일 날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만나니까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둔감법, 한미일 유대에 대한 또 강화에 대한 경고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둔감법을 활용해서 한국 정부와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력화가 아니라 둔감화시키는 거예요. 기습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것들 또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 화합이 안 돼요.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들 화합이 안 돼요. 또 국론이 분열돼 있어요. 안보에는 여당과 야당이 없어요. 안보에서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 그 자들은 매국노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박는 정말 역적들입니다. 그런 행위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가 돼서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안보 상태와 대한민국의 그 건재함을 정말 이끌어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화합하지 않고 누가 선전선동하는지 국민들은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김정은의 그 집착적인, 편집증적인 그런 행위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한번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심리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